신이 내린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서양음악사에서 유일하게 악성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폭력적이고 가학이 있고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공부와 연주를 위해서 거의 자유가 없던, 대들다 시종당한테 엉덩이가 차이면서 이게 베토벤이 평생 독신으로 살기는 했어요. 하지만 연애는 또 끊이지 않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두 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심리 읽어드립니다로 이제 주로 했었는데, 늘 사람의 심리가 이제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랑 같이 사는 여자분의 심리도 궁금하고, 학생들의 심리도 궁금하고, 참 궁금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본 수많은 그 각 분야의 거장, 특히 음악의 거장. 네.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시고 어떤 삶을 사셨기에 우리 인류사에 남은 그런 위대한 걸작들을 만들어내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얽히고 설킨 복잡한 과정을 정말 풀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실 뮤지컬계의 카토벤, 베토벤의 카토벤, 네. 카이 씨와 또 클래식 읽어주시는 그런 음악 감독님 안우성 감독님.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배우 카이이고요. 제가 지금 뮤지컬 베토벤에서 베토벤으로 출연하고 있는데, 이 코너에 동참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문화예술 아카데미 클래식 월담이라는 걸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세 음악 아카데미의 음악 감독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좀 특별한 장소를, 늘 그 사피엔스 스튜디오의 스튜디오에서만 찍다가 EMK의 황금별 라운지인데, 보시면 정말 별들이, 이제 어떤 거장들의 심리를 읽기 위해서 카이 씨와 안우성 감독님을 모신 건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요. 신이 내린 천재음악가 모차르트. 서양음악사에서 유일하게 악성이라고 불리는 정말 위대한 작곡가 베토벤. 카이 씨, 모차르트와 베토벤, 음악사에서는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많이 고민해본 문제인데, 의외로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분들께 이 두 분의 이름을 대면 가장 또 난감해하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난감하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겸허해지면서 예, 참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예,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고 또 불가능한 부분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음악의 역사뿐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대표하는 위대한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음악가, 서양음악가 하면 정말 모차르트, 베토벤, 그냥 두 분의 이름이 그냥 바로 떠오르는데, 클래식의 본고장 유럽에서는 그 어떤 위치나 어떤 느낌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모차르트, 베토벤 두 분은 그냥 공기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 죽은 지 지금 한 230년 정도 됐고요. 그리고 베토벤 같은 경우는 200년 정도 됐거든요. 아마 200년, 230년 동안 이 두 분의 작품이 유럽 내에서 연주되지 않은 날 아마 단 하루도 없을 거예요. 어디 가든 오페라 하우스나 콘서트홀에 항상 포스터를 찾아볼 수 있고요. 부활절이나 겨울에 크리스마스 되면 동네 조그만 성당에서도 항상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음악이 흘러나오는, 거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이 두 사람의 위대한 음악가를 대하는 시선이 또 이제 한 번 더 남다르지고 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바로 이 뮤지컬. 베토벤은 나 하나, 인생은 나에게 그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하모니, 난 포르테, 난 피아노, 춤과 판타지. 나는 음악.
근데 사실 음악이 뭐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나하고 이렇게 공감대가 만나는 순간이 없으면 접하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뮤지컬을 통해서 클래식 음악하고도 좀 더 쉽고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트리거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인물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들여봐야 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요. 두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사랑과 취향? 사랑과 취향. 네네. 취향 같은 건 진짜 중요하고요. 그 사람이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죠. 카이 씨께서는? 자신이 살아온 환경 같은 것들. 예. 심리학자들은요, 특히 보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가족. 네. 가족 봅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취향, 그 다음에 성격, 그리고 뭐 세계관,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환경적 요소로 작용했을 그게 바로 아마 가족일 텐데,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사람이 가족 중에 있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감독님? 먼저 모차르트부터 얘기를 하면요. 모차르트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궁정 부학장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그의 아버지 레오폴트입니다. 모차르트의 아버지 레오폴트는요, 전체 음악사에서 가장 높은 교육열을 드러냈던 인물로도 유명합니다. 유럽도 그런 게 있군요. 네네네. 모차르트가 천재성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3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는데 누나가 저기서 피아노 치는 걸 보고 어깨너머로 자기 혼자 배운 거예요. 그리고 5살에는 자기가 바닥에다 이렇게 끄적거리면서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6살 때부터 모차르트를 데리고 전 유럽을 돌아다니기 시작해요. 이유는 2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 천재성을 알리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빈이나 프라하 같은데, 아니면 독일의 뮌헨 같은 데에서 왕들이나 귀족들한테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선보이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전 유럽을 다니면서 위대한 음악가들을 만나면서 직접 공부를 하기도 하고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약간 부정적인 측면으로 보자 그러면 그 6살, 7살짜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의 자유가 없던 공부와 연주를 위해서 모든 유아 시절을 다 보냈다고 얘기할 수도 있죠. 베토벤 역시도 아버지 또한 어머니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베토벤의 아버지 역시도 이제 궁정음악가였고 베토벤의 성공을 위해서 채찍질하고 했지만 모차르트의 아버지와는 좀 더 다르게 폭력적이고 가학이 있고 또 알코올 중독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좀 음악을 강요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 작품 속에서도 베토벤이 그 과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못난 놈, 네가 부끄럽다. 노력해. 음악으로 성공할 수 있어. 즉흥 연주는 따라차. 베토벤 입장으로서는 그게 음악적인 성장의 자양분이기도 했지만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무대 위에서 느끼고 있어요. 아픔이 많았겠네요. 네. 특히 어린 베토벤. 저는 사실 모차르트, 베토벤 두 인물 모두 어렸을 때부터 그냥 천재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그럼 신동이라는 타이틀은 모차르트한테만 해당이 돼야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베토벤도 비슷한 이력이 있죠. 베토벤도 공식적으로 6살에 쾰른에서 독주회를 한 기록이 있어요. 본에서 온 6살 신동 피아니스트 베토벤. 그런데 아버지가 거짓말한 거예요. 사실 베토벤 8살이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베토벤도 상당한 신동이었지만 이미 6살짜리 모차르트가 전 유럽 한번 휘집어 놨잖아요. 근데 이제 베토벤이 아무리 피아노를 잘 쳐도 8살이라 그러면 6살하고는 좀 약간 사람들의 관심사를 끌기에는 큰 차이가 있잖아요. 물론 굉장히 잘 치긴 했어요. 하지만 모차르트의 천재성까지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유가 꽤 많이 결핍됐던 모차르트, 그리고 사랑이 좀 많이 결핍됐던 베토벤.
이렇게 무언가 결핍된 두 사람은 위대한 작곡가가 됐는데 일종의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이런 결핍이라는 것이? 베토벤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인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일단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어머니에도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음악으로서의 자신의 입지를 굳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재성에 의해서 베토벤이 유명해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많은 자료에 의하면은 그는 많은 전략들이 있었습니다. 귀족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음악들을 작곡하기도 했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음악과 또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아마 그런 결핍들이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좀 구분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모차르트나 베토벤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으면 이견들이 많아요. 어떤 면에서냐면 교육관하고 철학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 각자 아버지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이런 결핍들이, 이런 상처나 뭐 자유의 억압 이런 것들이 결국 훌륭한 음악가로 이끄는데 아주 중요한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데는 거의 다들 동의하는 분위기거든요. 맞아요. 그 성장 과정에서 쌓인 혹은 경험한 결핍이 그 사람이 만들어낸 훌륭한 혹은 위대한 무언가의 상당히 중요한 요인은 맞지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중요한 게 결핍되어 있긴 한데 근데 그 결핍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막 고통만 받고 불행하고 막 질곡의 삶만 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참 위대한 결과 만들어낸 사람들은 평범한 삶이 아닐 거라고만 모든 걸 생각을 하는지. 제가 뮤지컬을 보니까요. 베토벤이 어떨 때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또 어떨 때는 되게 재밌게도 툭 하고 츤드레처럼 한 마리 위티게 탁 던지는데 재밌어요. 막 웃기고. 그리고 어떨 때는 막 설레가지고 막 싱숭생숭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전 비아케슈토 궁에서 지내요. 언제든 환영입니다. 사실 카이 씨가 이런 베토벤을 연기할 때 이런 입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 작품을 준비하시고 또 공연을 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나요? 우리는 이제 천재 또 결핍성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만 사실 제가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을 연구하고 탐구하면서 느낀 거는 결국 이 사람도 사람이다. 인간이다. 많은 실수와 또 실패, 또 좌절을 겪은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이것은 위인전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베토벤의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좀 직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냥 뭐 초상화나 흉상만 봐도 딱 스타일 나뉘죠. 모차르트는 딱 이미지가 천진난만하고 화려해요. 근데 이제 뭐 베토벤, 사단장님의 외모. 우선 모차르트를 보면 저희가 흔히 보는 초상화에서도 아주 비싸 보이는 흰색 가발에 빨간색 프라코트를 입고 있잖아요. 모차르트가 편지에서 어떤 귀족 부인한테 쓴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도 있어요. 내가 어디서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프라코트를 하나 봤는데 이거 얼마 정도 할까요? 뭐 이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가발도 아주 최상품의 가발만 썼고요. 뭐 장신구들이나 잔추 같은 것도 항상 가장 유행하는 것들만 골라서 했다고 해요. 모차르트는 자기가 돈이 생기면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집에 아예 당구장까지 차려놓고 사람들하고 항상 집에서 파티를 벌이면서 먹고 마시고 사치와 화려한 생활을 쫓았다. 요즘 말로 인사이더요? 뭐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카이 씨, 베토벤은 정말 좀 다르다는 얘기들을 하시는데 어떤 스타일인가요? 베토벤은 지금 안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와는 매우 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베토벤 하면은 생각하는 초상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역시도 굉장히 의상이 모차르트와 다르게 험불하죠. 네, 그냥 대충 입고 그냥 뭐. 이 카핑 베토벤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데 그냥 작곡을 하다가 너무 열받거나 덥거나 하면은 그냥 집안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냥 뿌리는. 그 유럽에 가면은 그 모차르트 초콜릿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모차르트 초콜릿? 네.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네. 오스트리아 갔다 오면은 기념품으로 그걸 많이 사오시죠. 뭔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 근데 베토벤은 초콜릿이 없습니다.
예. 이제 그거를 보면은 사람들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을 생각하는 그 관념에 대한 차이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차르트는 좀 친숙하고 재미있는 동생 같은 느낌이라면 베토벤은 존경하고 함부로 그 껍질을 깔 수 없는. 자, 그런데요. 손가락질 받아도 막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해도 심지어는 내 자유가 그것 때문에 억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옆에 머물러서 그거를 계속해서 지켜보는 그거를 바로 향유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음악이었을 경우에 그걸 향유하는 사람이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아니었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정말 위대한 것이 만들어지는 데는 남아서 계속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향유의 메커니즘이 있구나라는 걸 오히려 제가 또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 향유에 대한 어떤 스타일도 두 사람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우선 모차르트 같은 경우에는요. 누구나 들어도 좀 유치한 듯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음악에 천진난만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음악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할까? 요렇게 하면 놀라겠지? 요렇게 하면 되게 재밌겠지? 뭐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차르트의 음악을 들으면 마치 어디 꽃밭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이 기분 좋은 하모니에 계속 취하게 돼요. 근데 반면에 베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어딘가 모르게 웅장해지는 느낌이 있거든요. 베토벤이 음악을 만드는 방식은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유명한 운명교향곡 예를 들면 빠바바밤 빠바바밤 하잖아요. 그걸 저희가 보통 모티브나 주제라고 얘기하는데 겨우 네 음이에요. 짧은 음 3개, 긴 음 하나, 딴딴딴딴 이 네 가지 음을 갖고요. 늘렸다, 땡겼다, 뒤집었다, 엎었다, 요렇게 싸우게 했다, 화해시켰다 해서 엄청난 규모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이건 불굴의 의지나 과도한 집착이나 뭐 이런 게 없으면 이런 음악을 도저히 만들어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이 몰입에 동참시키고 쭉 끌고 가다 나중에 가장 큰 카타르시스로 보상해 주는지를 잘 아는 작곡가가 베토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뮤지컬에서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토벤이 피아노를 연주하거나 영감을 받는 장면에서 댄서들이 출연을 합니다. 예, 그 춤추는 사람들은 우리 뮤지컬 안에서는 베토벤이 듣고 있는 음정이자 또 나를 기쁘게 혹은 슬프게도 만드는 홀령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어요. 춤추는 사람이 때로는 현대적으로 때로는 고전적인 몸짓을 통해서 베토벤이 받는 음악적 영감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나의 보이는 음정으로 표출하는 데는 음악과 함께한 향유의 시간들이 있지 않았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